1919년 3월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만세의 함성이 일본 군경의 총칼에 짓밟히며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옥에 갇혔지만 독립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1운동은 새로운 독립운동의 형태를 폭발적으로 촉발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919년 4월,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성 임시정부가 선포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별도의 임시정부가 각각 탄생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한 허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첫 의정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상하이였을까요? 각국 조계지가 밀집한 상하이는 일본의 직접 탄압을 피할 수 있었고 외국 외교관과의 접촉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정을 채택했으니 이는 수천 년 군주제의 역사를 끊고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의 이동희, 대통령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선출되었습니다. 안창호는 내무총장으로서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며 흩어진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으려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외교 독립론을 신봉했던 이승만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주목했고 한국 대표 김규식을 파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이 제출한 독립청원서는 열강들로부터 냉담한 외면을 받았습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사실상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될 뿐 일본 같은 전순국의 식민지 조선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동안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이동희의 무장투쟁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이 충돌하며 임시정부는 분열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독립운동 진영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결국 임시정부는 창설 6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교가 막히고 내부가 흔들려도 만주의 드넓은 황야에서는 총을 든 독립군들이 묵묵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만강 너머 만주, 특히 간도 지역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수십만 조선인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인 사회는 독립군의 든든한 인적, 물적 기반이 되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독립군에 입대했습니다. 이 시기 만주 독립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새도 잡는다는 별명을 가진 명사수였습니다. 평민 출신의 사냥꾼이었던 홍범도는 뛰어난 사격 실력과 산악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립군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919년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두만강을 넘나들며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하는 대담한 작전을 끊임없이 펼쳤습니다. 한편 충남 홍성의 양반 가문 후예인 김자진은 젊은 시절 자신의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납한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자진은 1919년 말 북간도에서 북로군 정서를 조직하고 사관학교를 세워 훗날 청산리의 주역이 될 정에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1920년 일본군은 이른바 간도 지역 불령선인 토벌을 명목으로 독립군 소탕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내에서 헌병과 경찰로도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자 일본은 마침내 만주까지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립군들도 대규모 토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6월, 만주의 하늘은 결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등 연합독립군은 두만강을 건너 국내 일본군 초소를 기습하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이 함경북도 종성군 강양동의 일본군 헌병 순찰대를 공격하자 일본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군 19사단 소속 야스카와 대대가 독립군을 추격해 두만강을 건너 만주 봉오동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범도 장군이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봉오동은 삼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긴 협곡 지형이었습니다. 독립군은 이미 사방고지에 진을 치고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립군 연합부대의 총 병력은 약 600여 명, 무기는 일본군보다 열세였지만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1920년 6월 7일 오전, 일본군이 봉오동 골짜기 깊숙이 들어오자 홍범도 장군은 마침내 공격 신호를 내렸습니다. 사방산 위에서 일제히 쏟아지는 총탄에 일본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좁은 협곡에서 전열을 갖출 겨를도 없었습니다. 독립군의 기습에 혼비백산한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무기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은 사상자 300여 명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극히 미미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군이 정규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국내까지 퍼져 독립군의 사기를 하늘 높이 드높이고 동포들에게 독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패배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보복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간도지방불령선 인초토 계획을 수립하고 만주 전체를 뒤덮을 대규모 군사원정을 결정했습니다. 1920년 10월 일본군 제19사단과 제24단, 시베리아 출병 병력 일부를 포함한 2만여 명의 대군이 만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독립군은 압도적인 규모의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두산 기슭 활용현 청산리 일대로 이동하며 결전의 털을 잡았습니다. 특히 김자진의 북로군 정선은 신흥무관학교 출신 등 정예 병력 1600여 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뛰어난 전사들이었습니다. 북로군 정서 연성대장 이범석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싸움이었다. 1920년 10월 21일 새벽, 청산리 백운평에서 첫 번째 포성이 울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자진 부대는 백운평 계곡으로 진입하는 일본군을 향해 완벽하게 준비된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백운평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2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며 첫 교전에서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어 10월 22일 왈루구, 23일 천수평, 24일 어랑촌으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속 혈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랑촌 전투에서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가 긴밀하게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두 영웅이 하나의 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병력으로 독립군을 포위하려 했지만 독립군은 지형을 활용한 기동전으로 이를 번번이 무력화했습니다. 독립군 전사들은 탄약이 떨어지면 쓰러진 일본군 시신에서 총과 탄약을 빼앗아 계속 싸우는 불굴의 투지를 보였습니다. 어랑촌 전투 하루 만에 일본군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이어진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 사망자는 1200여 명에서 많게는 3300여 명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자 130여 명으로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거둔 경이로운 승리였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의 무장 승리이자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우리 민족의 가장 빛나는 군사적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이 거대한 승리 뒤에는 더 잔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0년 10월 말부터 약 2달간 일본군은 간도 지역 조선인 마을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신참변입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숨겨준다는 명목으로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농민, 서당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자들까지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경신참변으로 희생된 조선인은 확인된 것만 3600여 명에 달하며
실제 희생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여 개 마을이 불타고 수천 채의 가옥과 학교와 교회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문명국가를 자처한 일본의 민낯이었습니다. 경신참변의 공포 속에서 독립군 부대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만주 북쪽 밀산으로 집결했습니다. 1920년 겨울, 밀산에 모인 독립군 부대들은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하며 자유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에서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1년 6월, 파벌 갈등 속에서 러시아 적군이 한국 독립군을 무장 해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수백 명의 독립군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의 용사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총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 무장투쟁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살아남은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와 재건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한편 상하이 임시정부도 1920년대를 거치며 크나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재정 부족과 노선 갈등으로 임시정부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고 많은 독립운동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떠나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5년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임시정부의 분열과 침체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김구가 점차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경무국장으로서 임시정부의 안보와 기강을 지키며 존재감을 키워갔습니다. 1919년 11월, 전혀 다른 방식의 무장투쟁 조직이 만주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었습니다. 의열단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한다는 뜻을 담아 일제 고위 관리 암살과 식민지, 통치기관 폭탄 공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열단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경찰서 등 일제 수탈의 심장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1923년 신채호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했습니다. 외교론과 준비론을 배격하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창한 이 선언은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날카로운 물음이었습니다. 무장투쟁, 외교 독립, 실력 양성, 의열투쟁 독립운동가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는 또한 문화적 저항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어 조선어로 쓰인 신문이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검열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만 조선어학회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여 언어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어 경제적, 교육적 자립을 통해 독립의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1920년대 독립운동은 총을 든 무장투쟁부터 붓을 든 문화운동까지 다양한 전선에서 동시에 펼쳐진 총력전이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의 승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선인도 일본 정규군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었습니다. 병력도, 무기도, 보급도 열세였던 독립군이 당시 아시아 최강을 자부하던 일본 육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은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이 전투들은 이후 1930년대 만주 항일 무장투쟁과 훗날 한국광복군 창설의 정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싸운 수천 명의 독립군 전사들 중 많은 이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이국의 산하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1945년의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지른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올라 마침내 해방의 날을 밝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항일 무장투쟁과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